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대구시는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대처가 빨랐고 또 시민 지원도 훨씬 잘했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긴급 생계자금 지급 속도와 규모가 월등히 앞서 있다는 대구시의 주장을 짚어봤는데요. 빠르지도 않고 대상자 수도 적을 뿐 아니라 잡음도 많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4일 대상자 42만 2천 가구에 긴급 생계자금을 모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100%인 대구와는 달리 다른 지역은 같은 날 기준으로 낮은 곳은 10%대, 높아도 80%가 안 된다고 자랑했습니다. 몇 명이나 받았는지 살펴보면 대구시 주장은 민망하기조차 합니다. 44%라던 서울은 52만 가구, 경기도는 100만 가구 이상으로 대구보다 혜택을 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억울하게 긴급 생계자금에서 탈락했다며 이의 신청을 한 시민에게도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젊어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저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나이가 들으신 분들 하셨으면 맞잖아요 진짜. 그래서 지금 그냥 한도 없이 그냥 답도 없이 그냥 계속 기다리래요. 어떤 교사는 받아선 안 되는 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심사를 통과해 한 번 놀라고 반납하기 어려워 2번 놀랐습니다. 악용해서 받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이제 정말 대상자가 아닌데 그냥 시청을 해봤더니 나와서 그냥 교물생심에 쓰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받자마자 이제 반납을 하려고 시청 그 콜센터에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한 100통을 했는데 연결이 안 돼요. 긴급 생계자금을 이미 절반 정도 썼는데 몇 주가 지나서 반납하라는 연락을 받고 황당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시간 뒤에 다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받은 지가 몇 주가 지났는데 다시 달라는 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제가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으면 그냥 아니구나 할 텐데 줬다 뺏는 거는 너무. 이럴 경우 반납하는 대신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에서 이미 사용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재원도 다르고요. 그래서 재원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상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이 입금이 안 되면 또 다음에 체납 처리의 독촉 기간을 거쳐서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하도록 꾸려져 있습니다. 긴급 생계자금 액수를 좀 줄이더라도 대구 시민 전체에게 지급했다면 이런 행정 비용이 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필요한 곳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맞지만 대구시의 어설픈 대처 때문에 이런 혼란이 빚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혼란과 혼선의 연속이었고 문제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별 방식으로 지급하면서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래 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어떤 이런 혼선을 야기하는 행정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다. 대구시에 긴급 생계자금을 신청한 73만 3천여 가구 가운데 생계자금 대상자는 대략 57% 정도, 4만여 건 정도 접수된 이의 신청은 지금까지 3만 건 정도가 처리돼 이달 말에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환수하라고 통보받은 시민은 지금까지 472명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던 소상공인들에게 요즘 희망의 빛이 조금씩 보인다고 합니다. 정부와 대구시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소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발길이 끊어졌던 전통시장이나 식당은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며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입니다. 평일 낮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차량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고 긴급 생계자금을 사용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이곳 전통시장은 평소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나 대구시와 정부가 지급한 선불카드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 60% 이상은 상품권이 많이 들어와요. 예전보다는 못하는데
코로나 당시 때보다는 좀 올라왔어요. 지금 한 3만 원 빼앗았는데. 왜요? 오늘 처음 났다. 다리 다치갖고. 받은 거는 기분 좋지. 공짜로 주는데. 내한테 세금 많이 나고 걱정이다. 대형마트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비자는 영세상가로 몰렸습니다. 과거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한 10% 정도는 신장이 되어서 이제 과거의 손실봉구를 조금씩 메꿔놓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되죠, 실제로. 지금 한 4월 말 5월 초부터는 조금 소비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 같고 지금 한 예년에 비해서 한 60%, 70% 정도까지는 회복된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42만 가구에 지원한 긴급 생계자금 2,700여억 원 가운데 선불카드로 1,000억 원 넘게 사용됐고 온누리 상품권까지 합하면 절반 이상의 지원금이 시장이나 마트, 식당으로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어제까지 대구에서 신청한 정부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3,500억 원을 더하면 6천억 원이 시중에 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요즘 다들 경제적 타격이 크겠습니다만 더욱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 같은 일용직 노동자는 코로나 여파에 일자리조차 찾기 어려워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임금까지 제때 주지 않아 더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 6명은 지난 겨울 대구 감삼동 등지에서 아파트 천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넘게 아직도 약 40일치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곳은 한 지역 건설사. 밀린 임금 2,700만 원을 달라는 요구에 건설사도 약속을 했지만 다음날 회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입장하면 막 조금 더 하는 걸 내가 정리하고 해드리고요. 약속한 날짜에서 한 달가량 지난 지난주에야 그것도 일부만 줬습니다. 아직 1,000만 원가량은 체불 상태입니다. 그 임금 체불을 하면서 왜 그런 공사를 계속 그쪽에 또 차례로 진행을 하니까 그게 저희들 일용직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 속상한 거죠. 취재가 시작되자 건설사 측은 이달 말까지는 밀린 임금을 모두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어렵잖아요, 다들. 그런 부분도 당연히 무시를 못하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건설 현장 임금 체불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7년 2,300억 원이던 체불 금액은 지난해엔 3,100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2월 중순 코로나 사태가 대구에서 불거진 뒤 3, 4월 임금 체불 신고 접수는 910여 건.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 수는 3만 8천 개.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고 4월에도 27%가 줄어 일자리 격감이 이어졌습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없는 상태인데 이런 일이 좀 벌어져가지고 소위 말해 이제 화도 나고 속상하고 그 사람들 괘씸하고 이래가지고 코로나 사태 여파로 일할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임금 체불까지 겪으면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이 오늘 오후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얼굴이 공개된 문형욱은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고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성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N번방의 최초 개설자 문형욱이 경찰에 이끌려 나옵니다.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검찰에 넘겨지기 전 마스크와 오자로 가리지 않은 실제 얼굴이 처음 공개된 겁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등장한 조주빈과 달리 문형욱은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었습니다. 문형욱 씨 왜 그러셨습니까? 네, 제가 그때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짧게 답합니다. 범행 목적이 뭡니까? 제가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범들에게 직접 성폭행을 지시한 것만 3건이 된다는 말을 남기고 준비한 듯 범행을 후회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성폭행 지시한 게 몇 건입니까? 정확하게는 3건, 3건 정도였습니다. 후회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왜 미성년자 위주로 범행을 저질렀고 문화상품권 외에 범죄 수익은 없는지 등의 질문에는 더는 대답하지 않은 채 문형욱은 송치 차량에 올랐습니다. 한편 현장에는 시민 수십 명이 몰려들었고 일부는
문 씨를 사형시켜야 한다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문영욱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범에게 성폭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여성 50여 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방 12개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피해자 21명을 확인하고 이 중 3명의 부모에게는 문영욱이 직접 협박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송치받은 검찰은 문영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최대 20일 동안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난달 말 대구 동인동 재개발 현장에서 용산 참사 당시처럼 크레인과 컨테이너를 동원해 강제 집행을 시도한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강제 집행이 허용하는 법적 한계는 어디까지인지가 핵심입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크레인에 H빔을 매달아 휘두르고 컨테이너를 매달아 옥상 막루에 철 구조물을 부숩니다. 대구지방법원 집행관들이 재개발 지역 건물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 중인 주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을 해산시키려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크레인을 2대나 가져와가 완전 살인행위 아닙니까? 이 장면은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용산 참사 당시 썼던 철거 방식과 비슷해 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국가 공권력 행사라 하더라도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 이른바 비례의 원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동인동 철거 현장에 있었던 강제 집행 같은 경우에는 용산 참사를 그대로 빼다 박은 장면이 연출됐고, 그로 인해서 농성하고 있는 철거 농성자들뿐만 아니라 그 집행을 하던 경찰관 용역들도 다 같이 다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방법이었고, 대구지방법원은 강제 집행 과정에 절차상 위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법을 어겼는지는 당사자인 농성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하면 별도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은 강제 집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행의 주체는 집행단 당원들입니다. 하고 집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최종 판결이 나왔으면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서 집행관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국철거민연합회 같은 철거민 단체들은 서울 방배동과 대구 동인동 강제 철거에 대해 농성 주민들과 의논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사과와 화해의 행보가 잇따랐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광주 5.18 기념식장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달빛 동맹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과거 당의 5.18 폄훼 발언을 사과하고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고, 유승민 의원도 어제 5.18 민주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막말 사과가 공연불로 그치지 않도록 지역 당선인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고, 정의당 대구시당은 5.18 당시 발포 책임자를 가려 단죄하고 달빛 동맹이 지역주의를 배격하고 우애를 넓힐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